아저씨, 시동 걸지 마세요. 사모님께서 브레이크를 잘라버렸어요. 배신의 의모 앞에서 한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한 이 한마디. 늦은 밤 지하 주차장.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고급 세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시멘트 바닥에 구두굽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공간은 고요했다. 박진우, 강철의 사나이라 불리는 IT 대기업 회장이었다. 그는 긴 파트너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검고 번쩍이는 세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키를 꺼내 문을 열 준비를 할 때 작은 딸깍 소리가 울렸다. 백미러에는 굳건하지만 깊은 고독에 젖은 그의 눈빛이 비쳤다. 기적적인 보온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제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갑자기 주차장 구석 어두운 곳에서 작은 그림자가 피어나왔다. 낡고 색이 바랜 셔츠를 입은 깡마른 소년이었다. 가슴 앞에는 낡은 구두닦이통이 덜렁거렸다. 숨을 헐떡이며 아직 앳된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저씨, 시동 걸지 마세요. 그들이 브레이크를 잘라버렸어요. 그 한마디가 짙게 깔린 정적을 갈랐다. 박진우의 손이 멈칫했다. 차키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며 건조한 쨍그랑 소리를 냈다. 심장이 불현듯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만 같았다. 그는 몸을 돌려 낯선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얼굴은 얼룩투성이었고 몸집은 작았지만 두 눈만은 치명적인 진실을 목격한 자의 날카로운 빛으로 번뜩였다. 제가 들었어요. 차에 타시면 안 돼요. 죽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차가운 비수처럼 권력자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넓은 주차장을 둘러보았다. 조용히 서 있는 몇 대의 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환풍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의 요동치는 심장 소리와 뒤섞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소년의 말을 무시하고 싶었다. 너무나 터무니없고 갑작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 눈빛, 떨리면서도 확고한 저 눈빛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순간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언제나 곁을 지켜주던 다정한 아내. 15년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한 3명의 절친한 친구. 그 얼굴들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라 여겼던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낯선 가난한 소년의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균형을 잡기 위해 차체를 꽉 붙잡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만약 소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그의 인생 전부가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박진우의 시선이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 작은 구두닦이 소년의 말이 머릿속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아저씨, 시동 걸지 마세요. 그들이 브레이크를 잘라버렸어요. 그 순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 그를 어두웠던 유년 시절로 되돌려 보내는 듯했다. 사회 전체로부터 무시당했던 한 인간의 근원이 시작된 곳으로. 박진우는 지방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들은 양육을 거부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목이 쉴 때까지 울었지만 아무도 그를 달래주지 않았다. 물처럼 묽은 식사, 자선단체에서 얻어온 낡은 옷. 그는 그림자처럼 지냈다.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은 등 뒤에서 속삭이며 손가락질했다.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 말은 어린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깊이 박혔다. 한 번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넌 부모도 없잖아. 나중에도 아무도 널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끓었지만 침묵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언젠가는 증명하리라 맹세했다. 근본 없는 자도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겨울밤이면 진우는 종종 보육원 근처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고철 더미와 뒤엉킨 전선, 낡고 고장난 회로 기판 사이에서 그는 부품을 주워 모아 무언가를 만들었다. 때로는 낡은 회로에서 작은 전구 하나를 밝히기 위해 일주일을 꼬박 매달리기도 했다. 그 희미한 빛이 번쩍일 때 그의 눈은 환하게 빛났고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것은 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고 느낀 몇 안 되는 순간이었다. 18살에 보육원을 나와 진우는 전자부품 공장의 노동자가 되었다.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밤에는 비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길거리에서 싸게 산 낡은 책으로 프로그래밍을 독학했다. 한 번은 관리자가 면전에 대고 소리쳤다. 고아 녀석이 나사 조이는 것 말고 뭘 알겠어. 엔지니어들 꿈도 꾸지 마. 그 모욕적인 말에 그는 이를 악물었다.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눈은 불처럼 타올랐다. 그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끈질긴 세월이 다른 박진우를 만들어냈다. 조립라인 노동자에서 독학으로 엔지니어가 되었고, 엔지니어에서 뜻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 공장의 생산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처음에는 많은 회사가 비전문가 집단이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작은 공장 하나가 시험 삼아 도입했고,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다. 비용은 줄고 생산성은 증가했다. 첫 계약은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실패를 딛고 진우는 미래테크라는 거대한 기술 제국을 건설했고 한국인의 자부심이 되었다. 하지만 환호 속에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근본 없는 놈이라는 트라우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래서 박진호는 항상 진정한 가정을 갈망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속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곳을. 그는 이수진을 미래테크가 아직 임시 사무실이던 시절에 만났다. 수진은 다정하고 현명했다. 그가 넘어질 때마다 격려해 주었다. 식탁에 나물과 소금뿐이던 시절에도 그녀는 미소 지으며만 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마른 밥도 달콤해요. 그 말은 차가운 세상을 겪어온 남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강민준, 노동자 시절부터 함께한 절친한 친구. 공장 전체가 진우를 비웃을 때 유일하게 그를 감싸주었던 사람이었다. 민주는 말했었다. 네게 부모가 없다면 내가 널 친형제처럼 여길게. 그 의리는 진우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미래테크가 확장되자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민준을 고위 관리직에 앉혔다. 박진우의 마음속에서 수진과 민준은 그가 평생 찾아 헤맨 뿔이었다. 그는 그들만 있다면 더 이상 어릴 적 길 잃은 아이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자들에게 비난받을 때도 그는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있었다. 등 뒤에 가족과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바로 그 믿음이 자신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 있었다. 오늘 밤 구두 닦기 소년 민호의 말은 그 평온했던 막을 처음으로 찢어버린 칼날이었다. 그들이 브레이크를 잘라버렸어요.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며 등골이 오싹한 광경을 떠올리게 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지하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심연처럼 어두웠다. 환풍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소년의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비극적인 연극의 서막을 알리는 음악 같았다. 그는 몸을 숙여 떨어진 차키를 주었다. 손이 떨렸다. 순간 보육원 시절의 기억, 근본 없는 놈이라는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라 가슴을 찔렀다. 만약 지금 그가 죽는다면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끝날 것이다. 그의 모든 노력과 땀, 지혜는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살아남는다면 진실은 밝혀져야만 한다. 박진우는 이것이 전환점이며 되돌릴 수 없는 순간임을 깨달았다. 그는 민호, 길거리 먼지로 얼룩진 깡마른 소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빛나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자기 자신처럼. 세상에 버려진 아이.
아마도 운명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아이를 정의의 증인이 되도록 정해 놓았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 소년이 그의 목숨을 구했고 동시에 그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 순간부터 박진우는 알았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배신을 폭로하고 정의를 되찾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인격에 있음을 증명하는 여정. 지하주차장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민호의 말은 박진우의 심장을 직격하는 벼락처럼 울렸다. 아저씨, 시동 걸지 마세요. 그들이 브레이크를 잘라버렸어요.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쥔 차키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듯 세차게 떨렸다. 평생 수백 건의 거래와 수십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진우는 지금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눈앞에 깡마른 구두 닦기 소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달아빠진 셔츠, 허리에 덜렁거리는 낡은 나무 상자, 얼룩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그 눈만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그의 영혼을 꿰뚫을 듯이 빛나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진우의 목소리는 의심과 경악이 뒤섞여 쉬어 있었다. 민호는 침을 삼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가 들었어요. 바로 이수진 사모님과 강민준 아저씨였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속삭이는걸요. 사모님이 브레이크를 자르면 끝이야. 갑작스러운 사고로 위장하면 재산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민준 아저씨가 웃으면서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드디어 때가 왔군. 이라고 답했어요. 공간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주차장 환풍기 소리만이 그의 가슴을 옥죄는 고통을 더욱 길게 늘리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애썼다. 말도 안 돼. 수진이는 내 아내고 민준이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함께한 의형제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니?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거짓말 아니에요. 한 글자 한 글자 그 비웃음까지 다 기억해요. 돈 얘기도 했어요. 무슨 회사 이름도 언급했는데 아마 만복홀딩스였던 것 같아요. 아저씨가 죽고 나면 모든 자금을 합법화하기 쉬워질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께 알려드려야만 했어요. 차가운 기운이 박진우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만복홀딩스라는 세 글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회계팀에서 비용 처리가 불분명하다고 보고했던 몇 번의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수지는 항상 부드럽게 설명했고 민주는 별일 아니야 형님, 걱정 마 라며 웃어넘겼다. 그는 믿었다. 너무나도 믿었다. 민호의 눈은 여전히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마치 과거의 자신을 거울로 보는 듯했다. 세상의 멸시를 받았지만 여전히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서 있던 어린 고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진우가 납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두닦이 통을 꽉 끌어안았다. 알아요.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어요. 오늘 밤 아저씨가 시동을 걸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요. 박진우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민호가 붉어진 눈시울을 보지 못하도록 몸을 돌렸다. 머릿속으로 기억의 조각들이 밀려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허름한 자취방에서 수진이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당신만 있으면 나물 반찬도 맛있어요. 민준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값싼 소주잔을 부딪히며 평생 함께 가자고 맹세했던 순간도 떠올랐다. 그 이미지들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를 민호가 방금 전한 차가운 단어들이 채웠다. 브레이크를 잘라라. 재산은 우리 차지. 진우는 운전석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을 핸들 위에 올렸다. 목이 메어왔다. 만약 민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 아내와 친구가 그의 사업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다. 달아빠진 슬리퍼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철벅 소리를 냈다. 그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저를 쫓아내고 쓰레기라고 욕해요. 하지만 한 사람을 버리려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미움받더라도 말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박진우는 돌아앉아 소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작은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가 만나본 어떤 어른보다도 굳건했다. 사회가 무시하는 길거리 아이가 어둠에 맞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다. 그는 다가가 민호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얹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 내가 네게 목숨 하나를 빚졌어. 하지만 이제부터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알면 너도 위험해질 거야. 민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익숙해요. 구두 닦기 꼬마한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아저씨가 침묵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박진우의 심장이 울렸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에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다. 네 말이 맞다. 그들은 나를 눈먼 장님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부터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내 손으로 직접 밝혀내겠어. 밖에서는 밤바람이 주차장 틈새로 울부짖었다.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 가난한 소년의 굳건한 눈빛과 배신당한 남자의 심장에서 타오르는 결심으로부터 작은 빗줄기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정의는 밝혀질 것이며 배신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조용한 맹세였다. 지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아직 희미한 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다. 박진우는 민호의 말을 들은 후에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수많은 풍파를 헤쳐온 재벌 총수가 이제 와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마음을 다잡고 충성스러운 엔지니어 한 명을 조용히 불러 차를 점검하게 했다. 손전등 불빛이 부품 하나하나를 훑었다. 엔지니어는 차 밑으로 몸을 숙였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브레이크가 잘려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했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망치처럼 박진우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온몸이 마비된 듯 떨렸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다정한 미소를 짓던 수진의 얼굴, 굳건하게 악수를 청하던 민준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다. 마치 가면이 벗겨지는 것처럼. 순간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진실은 눈앞에 있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차갑게 식은 차체를 간신히 붙잡았다. 35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사업. 그는 인생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정의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정이 그의 머리 위에 매달린 칼날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미래테크의 고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네온 불빛이 낡은 서류 더미 위로 쏟아졌다. 그의 눈앞으로 수많은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외 활동비, 전략 컨설팅, 합작 투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다. 만복홀딩스라는 낯선 회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수십억, 그러다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 원이 보이지 않는 물줄기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를 경악하게 한 것은 모든 증빙 서류에 자신의 위임 서명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수진이 부드럽게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하던 순간들. 당신 바쁘잖아요. 빨리 서명해요. 제가 다 꼼꼼히 봤어요. 민준이 어깨를 툭 치며 말하던 순간들. 형님, 믿으세요. 이 서류는 별거 아니에요. 수백 번의 국제 협상을 이겨낸 그가 꼭두각시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생전 처음으로 박진우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느꼈다. 새벽녘 그는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댔다. 눈은 충혈되었고 속은 타들어갔다. 밖에서는 도시가 이른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다. 차들이 빽빽하게 도로를 메우며 질주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승리자, 유년의 지옥에서 벗어난 재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바로 이 순간 그가 자신이 세운 제국 한가운데서 덫에 걸린 사냥감이라는 것을. 기억들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수진과 민준과 함께 장업했던 첫날 밤. 비좁은 자취방에서 세 사람은 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회사가 커질 날을 꿈꿨다.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여자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박진호는 일어나 유리창으로 다가가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들이 내가 죽기를 원한다면 나는 살 것이다. 그들이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다면 나는 꼭두각시인 척 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내 손으로 직접 밝혀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평온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수지는 그를 보며 익숙한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깨를 툭 쳤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는 순진한 재벌 역할을 계속했다. 습관처럼 서류에 서명하고 평소처럼 웃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불투명한 계약들, 새어나간 돈, 유령 회사들, 모든 것이 미래테크를 옥죄는 교활한 거미줄로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부터 박진호는 새로운 게임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였다. 배신당했지만 굴복하지 않는 자의 게임. 그는 조사하고 추적하고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그 평온한 눈빛 뒤에서 불꽃 하나가 타올랐다. 너희가 나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나는 바로 이 상처 위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브레이크가 잘린 차가 발견된 날부터 박진우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았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짓고 화려한 파티에서 웃고 이야기하며 회의실의 눈부신 조명 아래 서명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소용돌이치는 심연이었다. 그는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잃고 미래테크가 통째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임을 잘 알았다. 민호는 여전히 본사 주변에 조용히 나타났다. 그 작고 마른 구두닦이 소녀는 진우가 적들이 숨긴 어둠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진우가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속삭였다. 아저씨,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술집 VIP 룸이었어요. 이수진 사모님이 새로 세운 회사들이 돈을 더 빨리 빼낼 거야. 그 인간은 일만 알지 서명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조만간 빈털터리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강민준 아저씨는 크게 웃으면서 그래, 이제 큰 물고기가 낚이길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고 했어요. 박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차 안에서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몇 갭이나 피웠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목구멍에 꽉 찬 연기가 응고된 피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민호가 전해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다. 수진아, 내 죽음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단 말이냐. 민준아, 나를 큰 물고기라고 부르며 희희낙낙할 수 있단 말이냐. 그날 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백한 네온 불빛이 초췌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의 앞에는 재무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끈기 있게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침표 하나까지 샅샅이 훑었다. 유령 회사들의 정체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어떤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등록된 주소는 텅 빈 집이었다. 대표이사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이었다. 어떤 회사는 심지어 수진의 외가 쪽 친척과 성이 같았다. 그는 수진이 다정하게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당신 바쁘잖아요. 빨리 서명해요. 저랑 민준 씨가 다 꼼꼼히 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하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짐을 덜어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목을 조이는 밧줄이었다. 깊이 파고들수록 등골이 서늘해졌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그 껍데기들을 통해 흘러나가 사라졌다. 어떤 곳은 시장 조사 투자로, 어떤 곳은 전략 컨설팅 계약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테크의 피를 빨아먹는 텅 빈 파이프에 불과했다. 민호는 또 다른 저녁에 찾아왔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빛났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사람들이 브레이크 절단이 실패하면 다른 사고를 일으킬 거라고 했어요. 이수진 사모님은 그 인간은 멍청해. 남자들은 일만 알지 조심할 줄은 몰라. 결국 바보처럼 죽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우는 심장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음모가 아니었다.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그 선고를 읽은 사람은 다름 아닌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형제라 부르던 친구였다. 넓은 사무실에서 박진우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마른 서류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세상은 그를 불패의 신화라 생각했지만 이 순간 그는 배신당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오래전 비 내리던 밤을 떠올렸다. 수진이 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다정하게 웃던 모습. 민준이 값싼 소주잔을 부딪히며 죽어도 같이 죽자고 외치던 모습. 그 말들은 한때 어두운 밤을 헤쳐나가는 등불이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들이 화려한 술집에 앉아 희희낙낙하며 그의 죽음을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의논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핏줄이 시퍼렇게 솟아올랐다.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은 산산조각났고 의심과 분노만이 남았다.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그는 한 줄기 이성을 붙잡았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즉시 덫에 걸릴 것임을 알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바쁜 재벌 총수로서 서류에 서명하고 수진과 파티에 참석하며 민준과 웃고 이야기했다. 밤에는 조용히 숫자를 파헤치고 이상한 점들을 기록하며 민호가 가져온 조각들을 맞추었다. 그는 어둠 속의 사냥꾼으로 변했다. 바로 그 위장된 연약함으로 내면의 불길을 감쌌다. 수진을 볼 때마다 그는 더 이상 현명한 아내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피에 굶주린 공범자를 보았다. 민준을 볼 때마다 그는 더 이상 형제를 보지 못했다. 웃고 있는 늑대를 보았다. 그들이 웃을수록 그는 침묵했다. 그들이 희희낙낙할수록 그는 순진한 척했다. 그는 진실이 오직 충분한 인내심으로 기다렸을 때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년 민호는 여전히 조용한 증인이었다. 달아빠진 슬리퍼, 해진 셔츠, 항상 주시하는 눈빛. 소년은 예리한 귀와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박진우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본사 고층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박진우는 속삭였다. 너희가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다면 나는 빈털터리인 척하겠다. 너희가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다면 나는 꼭두각시가 되어주겠다. 하지만 언젠가 너희는 진실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다. 이것은 맹목적인 증오의 불꽃이 아니었다. 진실과 정의의 불꽃이었다. 그것은 박진우의 심장과 가난한 소년 민호의 눈동자에서 타올랐다. 그 불꽃은 배신의 가장 더럽고 어두운 구석을 밝힐 것이었다. 박진우는 이수진과 강민준 뒤에 숨은 어둠에 홀로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시스템을 이해하면서도 진실의 편에 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과거 불투명한 비용 지출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준에게 가차없이 해고당했던 회계사였다. 그녀는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입을 막으려 할 뿐이죠. 라고 말했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밤 진우는 차를 몰아 한적한 골목 끝 작은 카페로 갔다. 서현은 소박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다.
그가 브레이크가 잘렸던 일, 유령 회사들, 그리고 민호가 엿들은 악랄한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서현은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해고당하기 전 꼼꼼하게 기록해둔 증거들이 있었다. 12개의 납품업체 중 6개는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4개는 전화번호가 같았으며 2개는 대표이사가 이수진 씨 외가 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보고서를 올렸지만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죠. 서현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박진우는 누렇게 변한 종이를 보며 쓰라린 심정을 느꼈다. 서현이 경고했던 것들이 이제 명백한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민호다 들었던 이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전했다. 서현은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나타났다. 구두닦이 통을 든 채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정말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해요. 전 침묵할 수 없었어요. 서현은 얼룩진 얼굴의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었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서 그녀는 꺼진 줄 알았던 빛을 다시 보았다. 기묘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정직한 회계사 윤서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박진우, 그리고 가난하지만 용감한 소년 민호. 그들은 텅 빈 카페에 앉아 암묵적인 규칙들을 정했다. 접은 종이 모양으로 신호를 보내고 일회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모든 서류에는 유출을 감지하기 위한 비밀 기호를 표시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회장님은 계속 그들을 믿는 척 해야 합니다. 서현이 말했다. 그들이 회장님을 여전히 눈먼 장님으로 여길 때만 우리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요. 진우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그의 모든 미소와 고갯짓이 위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획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정기 내부 감사를 핑계로 몇몇 위성 프로젝트의 명세서를 요청했다. 서현은 조용히 보고서를 파고들며 이상 징후들을 기록했다. 동시에 민호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아이 역할을 하며 길거리와 찻집에 앉아 대화 조각들을 엿들었다. 어느 날 정오, 민호가 달려와 속삭였다. 그 사람들이 모든 자금을 만복홀딩스로 옮기고 나머지는 천가물류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이수진 사모님은 이번 서명만 끝나면 그 인간은 이름만 남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정보에 서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자 천가물류는 버려진 창고에 불과하며 대표이사가 수진의 친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즉시 발견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임시로 빌린 방에 모였다. 스탠드 불빛이 서연이 막 그린 자금 흐름도 위로 쏟아졌다. 미래테크, 만복홀딩스, 법인 720, 천가물류, 법인 320, L과 H로 표기된 개인 계좌. 각각의 붉은 화살표는 미래테크의 몸에서 빠져나간 피 한 줄기였다. 단순히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게 아니에요. 서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회장님의 죽음을 원해요. 그래야 모든 위조 서명이 합법화될 테니까요. 그들이 계약서 부록 6에 깨워넣은 보증 조항은 회장님이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박진호는 침묵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수진과 민준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얼굴을 선명하게 보았다. 그의 목숨을 종이 위의 숫자처럼 계산한 자들의 얼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에 불꽃이 일었다. 믿음의 대가가 배신이라면 배신의 대가는 정의가 될 것이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현이 책상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인적 증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제부터 회장님은 등대, 민호는 잠자리, 저는 밧줄입니다. 3개의 이름, 3개의 역할, 하나의 목표.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빛났다. 기억할게요. 듣고, 보고, 전할게요. 어두운 방 안에 3사람이 가까이 앉아 있었다. 작은 노란 불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배신당한 재벌, 길거리 소년, 그리고 정직한 회계사.
그들에게는 희미한 믿음과 면뭉치의 서류, 그리고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바로 이 연약한 조각들로부터 정의의 검이 벼려지고 있다는 것을. 윤서현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치는 임대 사무실에서 꼼짝 않고 일했다. 앞에는 연필로 거칠게 그린 지도가 놓여 있었다. 네모칸은 계좌를, 화살표는 자금 흐름을, 붉은 점은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 그녀는 진우가 결산기간 대조 명목으로 은행에서 막 가져온 거래 내역서를 시스템이 정리되기 직전에 빼돌린 승인 기록과 대조했다. 일치할 때마다 서현은 면도날처럼 얇은 붉은 선을 그었다. 위장회사의 이름들이 점차 드러났다. 만복홀딩스, 천가물류, 남장물류, 대한콘솔,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급조된 설립, 유령 주소, 시간제 임대 사무실, 하나의 콜센터에 등록된 전화번호. 그리고 법인 대표는 수진의 외가나 민준의 먼 친척과 얽혀 있었다. 진미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수진의 사촌 언니로 유학 후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강국빈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성과 생년월일이 같고 이름 중간 글자만 달랐다.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서현은 낡은 수첩을 펴서 천가물류에서 흘러나온 2개의 개인 위임 계좌 끝에 L과 H를 표시했다. 거래 시간은 21시 0분 2초, 13시 30분으로 일치했다. 그녀는 옆에 1단계 자금 빼돌리기, 2단계 합법화, 3단계 흔적 지우기라고 건조하게 적었다. 민호는 책상 모퉁이에 앉아 돌처럼 조용히 있었다. 그는 자금 흐름도를 마치 미로처럼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누나? 민호가 작게 물었다. 서현은 천천히 대답했다. 서명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어두운 곳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두 닦기통에 모서리를 꽉 쥐었다. 오후에 그는 다시 작업실이라는 단골 술집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달아빠진 슬리퍼가 조개 껍데기처럼 오므라들었다. 위층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음악에 섞인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민준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708 끝나면 316으로 넘겨. 오늘 밤 그 인간은 일본 대표단이랑 회의하느라 바쁠 거야. 그리고 실처럼 가늘지만 날카로운 수진의 목소리가 들었다. 그 사고는 왜 실패한 거야? 쓸모없는 것들. 하지만 괜찮아. 다음 사고 후에는 모든 게 깔끔해질 거야. 회사, 돈, 명성까지 전부 우리 것이 될 테니. 민호는 등 뒤에서 누가 숨쉬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몸을 낮추고 삼각형으로 접은 쪽지를 재떨이 밑에 숨겼다. 긴급이라는 약속된 신호였다. 1시간 후 그 쪽지는 윤서연의 손에 들어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책상 주위에 모였다. 스탠드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빛과 그림자로 갈랐다. 윤서연은 건물 출입 기록 옆에 계좌 이체 스크린샷을 놓았다. 094612 A 프로젝트에서 120억 원이 법인 702로 이체됨. 094703 법인 702에서 90억 원이 법인 318로 이체됨. 19시 49분 40일 남은 30억 원이 3개의 작은 금액으로 쪼개져 긴급비용 위임 계좌로 입금됨. 그녀는 작업실에서의 점심 식사 영수증을 추가했다. 인쇄된 시간은 송금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밥 먹으면서 송금 버튼을 누른 거예요. 서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진우는 숫자를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흘러나간 돈 한 줄기 한 줄기에 그의 땀, 그의 젊음, 그가 온전히 바쳤던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느 해 밤 수진이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당신은 일만 해요. 서류는 제가 맡을게요.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이제 바로 그 손이 수년간 품어온 독사처럼 그를 물어뜯고 있었다. 박진우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을 몇 시쯤 들었니? 민호는 즉시 대답했다. 7시 반쯤요. 종업원이 버터소스 생선구이를 가져다 줬어요. 사모님은 웃었고 민준 아저씨는 건배하면서 이제 이름만 남았지. 사람들은 그 인간 얼굴을 걸어두는 걸 좋아할 뿐이야. 서명은 우리 것이고 라고 했어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내일 더 서명하겠다. 계속 연기하는 거다. 그는 서현을 보며 말했다. 준비해요. 이 터널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으니까. 서현은 수첩을 닫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아무도 감히 문을 두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어지겠죠.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마치 어젯밤 긴 잠을 잔 것처럼 평온하게 건물로 들어섰다. 민준이 몸을 기울여 악수하며 농담을 건넸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회장님? 요즘 야위셨어요. 진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바빠서 먹는 걸 잊었네. 수진이 멀리서 다가왔다. 익숙한 향수 냄새. 눈빛은 옛날처럼 다정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서 같이 식사해요. 그녀는 그의 손목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처음으로 진우는 그 손이 고무장갑처럼 차갑다고 느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미소는 도자기 가면처럼 걸려 있었다. 책상 밑에서 오프라인 상태의 휴대전화가 유지보수 시간에 열린 상대 계좌 화면을 조용히 촬영했다. 21시 12시8 법인 316에서 L기호 계좌로 50억 원, H기호 계좌로 35억 원이 이체됨. 설명란에는 부록 6-3 계약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단 같았다. 점심때 민호는 나무 그늘 아래서 한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었다. 그는 옆 테이블의 중년 남성이 통화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민 실장, 오늘 밤 8시 세팅 준비 중이야. 710이랑 329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약속해. 민호는 그 내용을 기록해 네모로 접은 쪽지를 건물 뒤편 화단 아래에 숨겼다. 보통이라는 신호였다. 오후에 서연이 쪽지를 받았다. 옛 서류를 뒤져보니 민 실장은 과거 미래테크의 보조 회계사였고 이후 만복홀딩스의 프로세스 컨설팅 파트너로 이직했다. 그의 집 주소는 민준의 어머니가 사는 동네와 일치했다. 서연은 펜을 두드렸다. 우연일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 그녀는 일회용 전화기로 진우에게 전화했다. 민 실장이라는 이름이 핵심이에요. 작은 파이프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진우가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그들이 작업실에서 약속이 있더군. 오늘 내가 잠시 들러보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저녁, 작업실은 노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벽에는 낡은 기계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수진과 민주는 반쯤 가려진 위층 방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바깥 테이블에서 낯선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었다. 그는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뱀처럼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사고 후에는 모든 게 깔끔해질 거야. 회사, 돈, 명성까지 전부 우리 것이 될 테니. 민준이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른 크리스탈 잔처럼 공허했다. 그리고 역사는 위대한 창업주를 기억하겠지. 그는 비꼬았다. 벽에 걸린 사진으로 말이야. 민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문틈에서 떼지 않았다. 그는 연필을 꺼내 주문서 귀퉁이에 휘갈겼었다. 사고 후 깔끔. 회사, 돈, 명성, 우리 것. 진우가 차 안에서 그 쪽지를 받았을 때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3번을 반복해서 읽고는 의자에 머리를 기댔다. 갑자기 바깥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오직 쓰라린 질문 하나만이 메아리 쳤다. 언제부터 내가 품에 안았던 여인이 칼날로 변했는가? 언제부터 내가 형제라 불렀던 친구가 내 생명을 비용 처리 항목처럼 여기게 되었는가? 창백한 유리창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얼굴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좋아. 그가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가 어둠을 택했다면 내가 불을 켜주지. 그날 밤 나무 냄새나는 임대 사무실에서 윤서현은 모든 증거를 마치 전투지도처럼 펼쳐놓았다. 시간이 일치하는 계좌이체 스크린샷, 친척 명의의 위장 회사 목록, 지정된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 시간의 흔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식사 영수증, 위조 서명 사진,
그리고 민호가 급하게 쓴 떨리는 글씨의 쪽지. 사구 후 모든 것이 깔끔해질 것이다. 서현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디지털 증거 있습니다. 인적 증거 있습니다. 남은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녀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박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거친 종이에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그 감촉이 마치 자신의 인생에 박인 굳은 살 같았다. 순간 그는 보육원 문가에 서 있던 어린 고아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쇠창살 너머로 연기 자욱한 하늘을 보며 결코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던 모습. 이제 그 맹세가 한 번도 바래지 않은 것처럼 선명하게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성급하지 않게. 그들이 나를 꼭두각시라고 믿을 때 나는 그 줄을 끊어버릴 겁니다. 민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마치 그러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윤소현은 서류를 덮어 비밀 기호가 표시된 봉투에 넣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벽턱을 스치며 흩날리는 비를 몰고 왔다.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오직 하나의 출구만이 있는 길로 들어서기 직전인 자들의 침묵, 진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일어섰다. 누구도 악수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갑자기 좁아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세 명의 비범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처럼.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건배하고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소리 없는 맹세가 맺어졌다. 만약 배신이 칼날이라면 정의는 바늘이 될 것이다. 거짓이 남긴 상처를 꿰매고 배신자의 얼굴에서 서서히 흘러내리는 가면을 꿰맬 바늘. 박진우는 체스 게임의 가장 위험한 단계로 들어섰다. 꼭두각시인 척하는 것. 그는 작은 실수 하나, 평소와 다른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수진과 강민준이 눈치채고 더 교묘하게 조작된 사고로 자신을 끝장내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의 모든 몸짓과 미소는 완벽한 가면이 되어야 했다. 이사회 회의에서 그는 여전히 회장석에 앉았다. 두 손은 책상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고 눈빛은 일에만 몰두하느라 의심할 기력조차 없는 남자의 것처럼 피곤해 보였다. 민주는 여전히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며 호탕하게 웃었다. 형님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자질구레한 일은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진우는 펜을 들어 서명하고는 순종적인 주인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척. 수지는 점점 더 자신만만해졌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을 때마다 부드럽게 말했다.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은 저와 민준 씨가 나눠질게요. 당신은 좀 더 쉬세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진우는 그저 미소 지를 뿐이었다. 생각하기에 너무 지친 남자처럼 눈을 살짝 감았다. 그럴수록 수지는 그가 덫에 걸렸다고 확신했다. 저녁, 호화로운 저택에서의 식사는 여느 때와 같이 진행되었다. 수지는 살뜰하게 음식을 덜어주며 물었다. 요즘 너무 마르셨어요. 걱정돼요. 진우는 쉰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무 바빠서 그래. 당신과 민준이가 잘 처리해주니 난 안심이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소가 살짝 번졌다. 한편 연극 무대 밖에서는 윤서연과 민호가 끊임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서현은 데이터 한 줄, 위조 서명 하나까지 샅샅이 훑었고 민호는 술집 밖 어둠 속에 앉아 그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를 엿들었다. 한 번은 그가 충격받은 눈으로 돌아왔다. 강민준 아저씨가 그 인간은 곧 동상이 될 거야.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다만 죽으면 우리가 일을 처리하기 더 쉬워질 뿐이야.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들은 기록되어 서류철에 추가되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배신의 그림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진우는 어리석은 남편과 눈먼 사장 역할을 계속해야 했다. 파트너를 접대하는 파티에서 수지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그의 팔짱을 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당신은 미래테크의 영혼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진우는 민준이 스쳐 지나가며 보낸 시선을 포착했다. 오만하고 심지어 경멸적인 눈빛. 마치 이 꼭두각시는 이제 내 손안에 있다고 속으로 웃는 듯했다. 진우는 두 사람과 함께 잔을 들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폭발할 날을 기다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수진과 민주는 점차 오만함을 드러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다. 작업실의 밀실에서 민주는 고개를 젖히고 상쾌하게 웃었다. 그 인간, 기계처럼 서명하더군. 정말 믿을 수 없어.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토록 잔뼈가 굵은 사람이 저렇게 쉬울 줄이야. 수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붉은 입술이 살짝 휘어졌다. 남자란 다 그렇죠. 약간의 달콤함과 맹목적인 믿음만 있으면 끝이에요. 머지않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예요. 민호는 바깥 테이블에 앉아 한마디 한마디 기록하며 몸을 떨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박진우 앞에서 수진이 짓는 다정한 미소는 비단에 싼 칼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밤이 되어 작은 임대 사무실에 진우는 서현과 민호와 마주 앉았다. 민호의 메모 쪽지들, 서현의 붉은 펜으로 가득한 거래 내역서 사본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진우는 민호가 건넨 쪽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글씨체. 사고 후 모든 것이 깔끔해질 것이다. 회사, 돈, 명성까지 전부 우리 것이 될 테니. 그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주먹을 준 손이 떨렸다. 너희는 내가 꼭두각시라고 생각했겠지.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좋아, 내가 꼭두각시가 되어주지. 하지만 스스로 줄을 끊는 꼭두각시가. 민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순진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기울여 책상 위를 펜으로 두드렸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때가 오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이야기하며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한편의 연극이 준비되고 있었다. 주인공이 기꺼이 꼭두각시가 되어 마지막 순간에 무대를 뒤엎고 진실을 폭로하며 배신자의 가면을 정의의 빛 아래로 끌어내릴 연극. 결전의 날 전날 밤. 밖의 도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철루들은 차가운 빗줄기를 도로 위로 쏟아냈다. 하지만 텅 빈 방 안에서 박진우는 돌처럼 조용히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반쯤 비운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윤서연의 붉은 펜 자국으로 가득한 서류 뭉치와 민호의 휘갈겨 쓴 메모지들이 있었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가 심장을 베는 칼날 같았다. 그는 옛날을 떠올렸다. 세상에 멸시를 받던 고아 소년이었던 시절. 그날 수진이 그의 곁으로 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전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어깨를 치며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다. 죽어도 같이 죽자. 얼마나 여러 번 그들은 라면을 나눠 먹고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나눴던가. 그 맹세들은 한때 그의 삶의 원천이었고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게 한 불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등 뒤에 숨겨진 비수가 되어 있었다. 생사를 맹세했던 수지는 이제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형제라 불렀던 민주는 이제 그녀와 함께 미래테크의 자금을 빼돌리며 다가올 사고에 대해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정과 의리는 이제 끝없는 탐욕을 가리는 가면일 뿐이었다. 진우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눈은 천장을 향했다. 입술이 떨리며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듯 하다가 이내 한숨으로 가라앉았다. 그 순간 그는 보육원을 처음 나오던 날로 돌아간 듯했다. 텅 빈 두 손, 공허한 눈빛.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의 맹세가 가득 차 있었다. 살아야 한다.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는 그 맹세를 지켰다. 미래테크를 세웠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재벌이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핏물처럼 짙은 붉은 액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머릿속에서 수진의 달콤한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은 일만 해요. 서류는 제가 맡을게요. 민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도 들렸다. 그 인간 기계처럼 서명하더군. 절대적으로 안전해. 모든 소리가 어두운 구석에서 메아리치며 죽음의 합창이 되었다. 박진호는 갑자기 쉰 웃음을 터뜨렸다. 목이 메었다. 대단하군 너희들. 하지만 내일이면 난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닐 것이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울부짖었다. 수년간 억눌러온 절규 같았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펜과 흰 종이를 들었다. 그는 짧은 글을 썼다. 유언이 아니라 선언문이었다. 만약 믿음이 족쇄라면 정의는 그것을 끊는 칼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접어 작은 봉투에 넣고 세 사람의 비밀 기호로 표시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윤서연에게서 온 2개의 메시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이 사회에서 우리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민호가 방문 틈새로 밀어넣은 작은 쪽지가 있었다. 휘갈겨 쓴 글씨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제가 밖에서 지킬게요. 아저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진호는 쪽지를 꽉 쥐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순간 그는 작아 보이기만 했던 두 사람에게서 믿음을 찾았다. 정직하다는 이유로 버려진 회계사, 가난한 구두 닦기 소년. 그들이 그를 시면에서 끌어올린 밧줄이 되어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허리를 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굳건한 주름이 새겨졌다. 눈에는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다. 포위망을 조일 순간을 기다리는 사냥꾼이었다. 밖에서는 어둠이 무겁게 짓눌렀다. 안에서 박진우는 어둠을 향한 맹세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일이면 난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닐 것이다. 내일이면 가면은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불을 껐다. 방은 어둠에 잠겼다. 오직 그의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만이 남아 있었다. 폭발할 날을 기다리는 정의의 불꽃. 그날 회의장은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넓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언론사, 카메라 렌즈, 방송사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서 마치 역사적인 사건이 열리는 듯했다. 무대 위 전자스크린에는 미래테크, 일본 사쿠라 그룹 전략적 제휴체결식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진우는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단히 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서 그 미소 뒤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곁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이수진이 있었다. 붉은 립스틱, 가장 모범적인 아내인 양 다정한 눈빛. 강민주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뒤에 서 있었다. 자신감 넘치고 오만한 표정. 그들의 머릿속 시나리오는 명확했다. 이 계약만 성공하면 모든 재산과 명성, 회사가 온전히 그들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다. 객석 아래 민호는 커다란 기둥 뒤에 숨어 있었다. 구두닦이통을 꽉 쥔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윤서연은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가방 속 서류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계획된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박진호 회장님과 사쿠라 그룹 대표님, 계약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의장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걸어갔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빨리 서명해요.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고 서명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수백 개의 눈이 그의 펜 끝을 지켜보았다. 운명을 새기는 칼날처럼. 마지막 획이 그어지자 수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쥐었다. 눈빛은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민주는 속으로 웃었다.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어두워졌다.
음향 시스템에서 건조한 탁 소리가 났다. 뒤편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빛났다. 수많은 숫자, 표, 붉게 깜빡이는 이체 내역들이 차례로 나타나 수백 명의 경악한 시선 앞에 확대되었다. 만복홀딩스, 법인 328, LH 기호 계좌, 이어서 위조 서명 스크린샷, 그리고 민호의 떨리는 글씨. 사고 후 모든 것이 깔끔해질 것이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밤하늘에 번개처럼 터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스피커에서 수진과 민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가 엿들었던 그 대화였다. 브레이크를 자르면 끝이야. 갑작스러운 사고로 위장하면 재산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그 인간은 이름만 남게 될 거야. 서명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사고 후 모든 것이 깔끔해질 거야. 회사, 돈, 명성까지 전부 우리 것이 될 테니. 그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든 사람의 귀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소란스럽던 공간이 갑자기 지옥처럼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쏠렸다. 박진호는 여전히 평온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깊고 검은 눈은 수진과 민준을 향해 있었다. 그는 방금 서명한 서류 뭉치를 일본 파트너에게 살짝 밀어주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여러분,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계약식이 잠시 중단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식이 아니라 배신자들의 가면을 벗기는 자리입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 더듬거렸다. 이건 조작이야. 맞아. 민준이 착상을 내리쳤다. 이건 비열한 술수야. 누가 감히 이런 걸 틀도록 허락했지? 바로 그때 윤서연이 맨 뒷줄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접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회계사, 그리고 이것이 모든 법적 증거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 출입 기록, 위조 서명, 전부 공증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이수진 씨라고 외치며 마이크를 숲처럼 뻗었다. 민주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출구를 찾으려 눈을 굴렸다. 수진은 무릎을 꿇었다. 얼굴이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박진우는 그들을 보며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내가 꼭두각시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오늘 빛 가운데 드러난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회의장 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관객이 아니라 민호였다. 소녀는 일어서서 작은 손으로 힘껏 박수를 쳤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차 퍼져나갔고 이내 회의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주는 이를 갈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가면은 떨어졌고 정의는 나타났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화려한 회의장 한가운데서. 그리고 한때 근본 없는 고아라 무시당했던 박진우는 이제 전 세계 앞에 굳건히 서 있었다.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실의 칼자루를 쥐인 자로서. 화려했던 회의장은 순식간에 진실의 투기장으로 변했다. LED 스크린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며 글자와 숫자를 비추었고 특히 등골 오싹한 녹음 내용은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브레이크를 자르면 끝이야. 날카롭고 모감정한 수진의 목소리. 이어서 오만하고 경멸적인 민준의 목소리. 그 인간은 바보처럼 죽을 거야. 우리가 진짜 주인이지. 그 소리가 사방의 벽에 부딪혀 모든 좌석으로 떨어지며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다. 이내 쓰나미처럼 회의장 전체가 폭발했다. 기자들의 외침, 천둥처럼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 관객들의 분노에 찬 웅성거림. 세상에, 아내랑 절친이 그랬다니. 속삭임은 비명으로 변해 화려했던 공간을 찢어버릴 듯했다. 수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손을 내저으며 더듬거렸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조작이라고.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쉰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모함이야. 감히 나를 이런 곳에서 망신시켜?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 문이 활짝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빠르게 들어왔다. 타일 바닥을 내딛는 구둣발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다. 한 경관이 체포영장을 내밀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강민준, 살인 미수, 재산 편취,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철컥하는 차가운 수갑 소리가 민준의 손목을 옥죄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짙은 화장은 굴욕의 흔적으로 얼룩졌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한때 스스로를 진짜 주인이라 여겼던 두 사람은 이제 벌거벗은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벌떡 일어섰다. 분노하는 사람, 경악하는 사람,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끔찍한 말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과 우정이 어떻게 이토록 치명적인 야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박진우는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그는 수진도 민준도 보지 않았다. 다만 객석 아래 떨면서 일어서고 있는 한 소년을 바라볼 뿐이었다. 낡은 옷차림의 민호, 구두닦이통을 꽉 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위로 올라왔다. 회의장 전체가 침묵했다. 그 작지만 용감한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았다. 마이크 앞에 서자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환하게 빛났다. 전 그저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저 아저씨가 억울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 계속 속을 수는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지며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진실은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내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호와 감탄의 시선이 가난한 소년에게 쏟아졌다. 그 순간 민호의 모습은 더 이상 길모퉁이의 구두닦이 아이가 아니었다. 단순하지만 강인한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었다. 윤서연은 맨 뒷줄에서 일어섰다. 눈가가 촉촉했다. 그녀는 조용히 진우를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믿음이 타올랐다. 정의는 묻히더라도 가장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는 믿음. 그들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더라도 박진우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목이 메었다. 네가 나를 구했다. 목숨뿐만 아니라 진실까지도.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수백 개의 렌즈를 향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박수 소리 속에서 경찰이 수진과 민준을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분노에 찬 시선과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가면은 떨어졌고 정의는 승리했다. 배신의 무대가 될 뻔했던 바로 그곳에서 진실은 회의장의 어떤 조명보다도 더 눈부시게 드러났다. 이수진과 강민주는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군중의 웅성거림, 억눌린 분노 속에서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의 머리는 숙여졌고 수갑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그 굴욕적인 모습은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배신이 아무리 교묘하더라도 결국에는 벗겨진다는 것을. 박진우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오랫동안 서서 지켜보았다. 더 이상 원망은 없었다. 다만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듯한 조용한 고통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눈부신 조명 아래 꼿꼿이 섰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재건이었다. 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함에 대한 믿음까지도. 몇 달 후 언론은 박진우가 정의의 빛 재단을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지분 배당금 전부를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구두를 닦고 신문을 팔고 길거리에서 떨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갈 기회를 얻었다. 새 신발과 새 책,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선물 받았다. 재단의 첫 얼굴은 바로 민호였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의 목숨을 구하는 한마디를 외쳤던 구두닦이 소년. 이제 민호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깔끔한 머리에 반짝이는 눈으로 장학금 수여식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커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진실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요. 윤서연도 미래테크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쫓겨난 자가 아니라 투명성을 지키는 독립감사실장이었다. 어둠 속에서 만났던 세 사람은 이제 함께 빛으로 걸어 나왔다. 박진우는 기자회견에서 깊지만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그들은 저를 죽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었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는 고장날 수 있어도 인격은 결코 고장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량함과 용기에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의장 전체가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알았다. 단순히 기업가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은 한 인간으로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다. 정의와 선량함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정의가 배신보다 강하다고 믿는다면, 만약 당신이 작은 사람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인격과 용기 그리고 정의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모두와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듣고 공감하고 싶습니다.